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죠. 어떤 뉴스인가요?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을까? 어떤 거죠?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혹시 PD님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BTS의 우리 진이 드디어 전역했습니다. 자, 지금 옆에 색소폰 불고 있는 인물 보이시죠? RM입니다. RM 맞죠? 설마 했는데 진짜 RM이었어. 지금 BTS 멤버들이 슈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거 진의 전역 축하한다고 네. 휴가 내고 왔대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그러면은 B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민인가? 지민이 같습니다. 아, 지민. 지민이 그러니까 같습니다. 맞아. 눈이 좀 찢어진 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의 그 BTS 멤버들이 다시 네. 언제쯤 뭉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분 좀 좋으라고 봤던 뉴스고, 첫 번째 뉴스가 지금 굉장히 핫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저도 이거를 나오고 지금 막 나왔습니다. 네네. 한 4시쯤에 바로 보도가 나온 건데, 국내에 AI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뭐 삼성전자, 네이버가 유명하긴 하지만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3대장이라고 꼽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 AI, 그리고 사피온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워낙 강점이 뚜렷하고, 네. 또 이제 또 비즈니스 영역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이라든지 추구하는 바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칠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는 있는데, 네. 합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엄청난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의 가치를 합치게 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한 1조에서 2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뜨거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속 보도는 계속 나올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나온 이제 SK텔레콤의 공식 보도 자료랑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전달 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SK텔레콤과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힘을 합쳐서 이제 대한민국 AI 반도체 대표 기업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SKT의 이제 계열사인 AI 반도체 계열사인 사피온 코리아와 네. 그리고 리벨리온 간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사가 이제 합병을 추진한다는 거는 이제 오늘 밝힌 내용이고요. 몇 대 몇으로 지금 합병을 할지, 언제 어떻게 합병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는 이유는 이제 향후 2에서 3년을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빠른 합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사와 주주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3분기 중으로 합병을 위한 본계약 체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통합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6월 달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은 3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네. 7, 8, 9월 동안에 3개월 안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이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연내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경영은 리벨리온이 맡게 되고요. 또 이제 대표이사는 아무래도 리벨리온의 CEO인 박상혁 대표가 지금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도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네네. 그럼 이들이 그 반도체 가운데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지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두 기업은 일단 공통점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팹리스 스타트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기업인데, 원래는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시작이 됐다가 스핀오프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 구성 자체가 이제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이렇게 지금 주요 주주로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시리즈 A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의 GS그룹이라든지 대보그룹에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 한번 표 띄워주세요. 하나 띄워주시면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린 사피온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의 지분율이 62.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25%, SK스퀘어가 12.5%고요. 이번에 시리즈 A를 통해서 GS그룹과 대보그룹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투자 금액이 네.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피온 코리아의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한다면 X220, X330이라고 하는 AI 반도체고 지금 이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액이 한 56억 원이었고요. 이제 영업 손실은 259억 원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기업 가치가 약 한 5천억 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누적 투자 금액만 한 60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매출액이라든지 사업 영역이 다 SK텔레콤의 그 데이터 센터 네. 이쪽에서 지금 주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이 합병사의 그 경영을 맡게 되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를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엔비디아의 그 예전에 에이백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지금 제공된다는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강력한 힘을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어서 그런데 리벨리온도 그런 걸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제품이 아톰과 이제 리벨이라고 합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뭐 양산이 시작된 거고 리벨은 아직까지 개발 중인데 이 리벨리온의 이제 AI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작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27억 원이었고 영업 손실이 159억 원이었습니다. 양 기업이 지금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B로서 이제 1,650억 원을 이제 최근에 확보를 했고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가 8,800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는 2,800억 원 정도 되고 주요 투자자를 보시면은 KT그룹이 있습니다. KT그룹이 있고 파빌리온 캐피탈 여기 싱가포르 쪽이죠. 그리고 이제 KB증권, 신한벤처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DG, DV 등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IPO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IPO를 위한 RFP를 지금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제한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한 한두 군데 정도 지금 입찰 제한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유력한 곳으로는 지금 여기 주요 투자자 중에 한 곳으로 있는 KB증권이라든지 또 이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지금 유력한 이제 그 IPO 주관사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시너지를 발생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네. 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용 AI를 주로 납품을 했습니다. 두 기업 다.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KT 이제 데이터 센터에 지금 납품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두 기업이 데이터 센터용 AI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힘을 두각을 네. 나타낼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전 세계 영역을 다 거의 휩쓸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AI 가속기 영역 그리고 추론 영역에서 지금 경쟁이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인텔이라든지 다른 여러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 지금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을 해서 그 두 기업이 합병한 기업이 좀 영역에서 조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SKT랑 리벨리온 쪽에서는 2, 3년 안에 NPU 시장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이제는 뭐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조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SK텔레콤이 사피온의 주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벨리온의 주력은 KT그룹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SK텔레콤과 KT그룹은 통신사 영역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합병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이제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좀 추구했던 방향이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어떤 또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사실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갑자기 나온 겁니다. 이번 이 합병이. 왜냐하면 이제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달까지
시리즈 B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한 2천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받을 예정으로 해서 시리즈 B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IB 업계에서는 지금 시리즈 B에 대한 이야기, 네. VC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돌연 지금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이제 그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지금 SK 그룹에서는 지금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걸 또 제외하더라도 SK 그룹이 최근에 지금 계열사 정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경영 효율화 그리고 현금 확보에 좀 많이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피온과 리벨리온의 합병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들여봐야 될 게 뭐냐면 리벨리온이 지금 투자 금액이 한 2천 몇백억 정도 됐죠. 다시 한번 2,800억이라고 2,800억 정도 누적 됐죠. 투자 금액이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은 지금 개발과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영역에 지금 추진하는데 다 비용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과연 현금이 있었을 것이냐, 5천억 원에 지금 달하는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의문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그런 팩트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 가치 8,800억 원 리벨리온과 기업 가치 5천억 원 규모의 사피온 코리아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단순 수합 방식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다면 어쨌든 돈이 더 필요한 거니까. 네네. 와, 그러네요. 이게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아직 이제 막 나온 소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4시부터 이제 보도자료 엠바고가 풀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해석 기사라든지 뭐 분석 기사가 지금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계속 쏟아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두 기업이 워낙 어떻게 보면 핫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두 기업보다 지금 IPO를 먼저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AI 반도체 기업이고요. 오보이랑 레이니게이드가 지금 주력 이제 반도체 칩입니다. 이들의 주력 제품이고 매출액은 36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이건 역시 또 개발에 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사 주관을 작년에 선정을 해서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이제 주관으로 지금 IPO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PO를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국내 최초로 이제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중에 IPO를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이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파두 사태 이후에 지금 반도체 팹리스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시장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라든지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상장 절차를 굉장히 빡빡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PO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퓨리오사 AI가 만약에 IPO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리벨리온 쪽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피온과 합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피온 쪽에서도 또 SK 그룹 차원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가 맞았으니까 아마 합쳤을 텐데 과연 제 생각에는 핵심은 SK텔레콤과 KT가 어떤 그런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네. 두 이제 합병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아마 유종훈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까지 걸쳐서 좀 많은 취재 기사들이 쏟아지게 될 테니까 네. 추가적인 내용은 또 유종훈 기자가 내일 오전에도 있죠. 네. 오전 뉴스 하시고 이제 저녁 뉴스도 하시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이긴 한데 한국은행이 이제 2023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걸 보니까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있잖아요. 네. 한계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좀 작년 한 해 너무 어려웠었던 거죠. 일단 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 한계 기업을 가릴 때에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번 돈으로 이자를 내고
과연 남는 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은 번 돈으로 이자 내면 끝이다라고 하는 게 100%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에 보이시는 이자 보상 비율이 600%다. 그럼 번 돈으로 이자 내고 한 나머지 500%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 보상 비율이 600%였다가 이게 2023년 되니까 200%대로 훅 줄어들죠. 번 돈으로 이자 내고 나서 남는 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그러면 이제 100%가 안 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34.6%였는데 그 기업의 비중이 40%로 역대 최대 비중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이자 갚기도 허덕이는 기업들이 많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 그 고금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든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작년 수치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올해도 이 고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들, 표에서 다시 보시면 500% 이상인 기업들 있잖아요. 우량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38.9%에서 31.7%로 7.2%포인트나 감소했고요. 이건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자 내고 돈 낳는 기업은 역대 최저치. 그리고 이자 내고 돈 없는 기업은,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은 역대 최고치. 와. 그 정도 상태라는 거죠. 물론 올해는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2024년,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다만 산업별로는 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이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수익성 좋아지면서 이자 보상 배율도 좀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중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 있잖아요. 중국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게 중국의 공급 과잉이 워낙 그 시장 교란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석유 정제 사업이라든지 화학 산업 이런 쪽들은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 예컨대 고금리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물려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부실 확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증시만 보다 보면 네. 뉴스에서는 항상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혹은 아주 안 좋은 기업들, 이렇게 너무 눈에 띄는 기업들과 산업들만 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은근히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한계 기업들이 올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런 석유화학 이쪽에서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쪽에서는 계속 올해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기업 경영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 다음 소식도 어쩌다 보니까 SK그룹 관련 소식인데,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네. 오늘 이제 좀 충격적인, 예, 약간 좀 새로웠던, 좀 놀라웠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SK그룹이 이제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SK그룹이 이제 중국의 저장 지리 홀딩 그룹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정장 부품, 그리고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협약에 따라서 두 그룹은 이제 충전 인프라, 차량용 전장 부품,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K그룹과 지리그룹은 조금씩 파트너십을 맺고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냐면은 지리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지리자동차의 지커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폴스타, 볼보 여러 가지 뭐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볼보와
이제 지리그룹이 공동으로 만들었던 폴스타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 폴스타 5라고 하는 그 스포츠카 형태의 이제 쿠페 차량이 있거든요. 네. 이 차량에 SK-on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얀색 차량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폴스타 5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에 지금 SK-on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왼쪽에 있는 차량이 폴스타 4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형 쿠페형 SUV 차량인데 여기에도 SK-on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SK-on과 그리고 이제 지리그룹이 파트너십을 이어왔던 것을 이제는 다른 계열사까지 SK그룹 차원에서 확대하는 게 이번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원래 SK온 이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폴스타의 2025년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25년부터 맞습니다. 폴스타에 네. SK온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SK랑 지리자동차랑 원래 하고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왜 또 SK가 중국 지리와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뭐 협약을 하게 되느냐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국 그룹사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이어간다 이런 그렇죠. 의미라는 거죠. 사실 잘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뭐 관련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이쪽으로 지금 많이 사업 영역을 많이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동박 제조기 업체인 이제 SK 넥실리스 또 이제 분리막 제조업체인 SK IE 테크놀로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생산 기업인 SK 시그넷 등이 이번에 앞으로 이제 지리 자동차랑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좀 글로벌 네트워킹이 많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기업 총수들이 해외 순방을 다닌다든지 해외 뭐 출장을 많이 다닐 때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한번 가서 만들어지는 뭐 환담 자리라든지 저녁 자리에서 그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 안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부분에 신경 쓸 부분이 많고요. 네. 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쪽 영역에서는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주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지리그룹과의 기존에 맺었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에는 최 수석 부회장의 역할이 많이 컸다라는 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SK그룹과 지리그룹의 협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 르노 코리아 아시죠? 네. 이제는 예전에 르노 삼성이었다. 이제 르노 삼성을 떼고 르노 코리아가 됐는데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리 자동차와 또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많은 혜택을 볼 걸로 보이는 게 현재 지금 폴스타 4 아까 보여드렸던 그 쿠페형 SUV 차량 있죠? 네. 그 차량이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르노 코리아의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SK 배터리라고 했죠. 네. 그리고 또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금 리브랜딩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로라 1, 2, 3 차량이 있습니다. 네. 1과 2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3가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 오로라 3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사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로라 3에 들어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지리 쪽에서 공급받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도 아마 SK-on 쪽에 배터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조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기업 간의 협력이 확실시 되면서 네. SK-on의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 자료가 나왔는데 5월 한 달 동안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6조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늘었는지를 보면은 거의 7개월 내 최고 속도의 증가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저희도 이제 배울 때 야, 대출은 원래 늘어나는 거지 대출이 줄어드는 자본시장이 어딨냐. 그렇죠. 야, 미국 보십시오. 그렇죠. 대출이라는 건 그냥 늘어나는 거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6조 원이라는 것도 7개월 내 최고 속도의
금액 상승 폭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뉴스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저는 생각키로는 이것 말고 계속 연결되고 있는 최근 부동산 뉴스와 연결지어서도 이거는 좀 뉴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화면 함께 보시면요. 은행 가계대출이 6조 원 늘었는데 물론 당연히 신용대출이나 이런 기타 대출보다는 당연히 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게 요즘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은 서울에 이제 아파트 매매 10채 중 6채가 전고점 가격 대비 거의 80% 가격까지 회복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게 영끌이 다시 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니 실제로 사람들이 영끌하려고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요즘 그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 회복세가 그렇게 빠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로 들어가다 보니 전세 가격 상승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결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실제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그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전고점 대비 80% 이상 매매 가격이 회복된 그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가운데 60%의 아파트들이 이미 80% 전고점 가격보다 80% 가격 회복이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 비중도 1월까지만 하더라도 54%였던 비중이 66%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당연히 서초구는 이미 전고점 대비 80% 가격 회복한 지역이 그 비율이 90%입니다. 아, 거의 다 회복한 거죠. 이 정도면. 올라왔네요, 이제. 네,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뭐 종로구 이런 쪽들은 이미 가격이 다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영끌이 괜찮은 건가라는 약간의 걱정이 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대출 많이 는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주도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네. 뭐 여러 정책 모기지들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여기 영향이 되게 컸다라고 하던데 알기로는 한 3개월 동안 5조 원 정도 대출을 했대요. 네네. 근데 그 돈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뭐 집값을 끌어올린 여러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설명을 한 게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누적으로 살펴보면 그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다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설명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다시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게 되면 나의 꿈은 또 한 발 더 멀리 떠나가 버리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도 있다는 점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다음 뉴스도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지방 건설사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쓰러지는 지방 건설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은 광주와 전남의 사업장을 둔 건설사들이 지금 잇따라서 조금 위태로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나온 소식은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제 도급순위 172위인 남양건설이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걸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남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제표상 부채액이 1,14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건설 자재비 인상, 아파트 미분양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번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저희 수도권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전라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도급순위가 127이면은 그렇게 많이 작은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114억 원 정도의 지금 1,140억 원 정도의 부채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게 좀 지역 사회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양건설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급순위 이제 99위인
한국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달에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개시를 신청을 했고요. 한국건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광주지방국세청, 전남도, 광주 5개 자치구, 서울 동작구,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 지자체 등을 비롯해서 총 2,820억 원 상당의 지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110여 건의 지금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거는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 업체인 새천년 종합건설 역시도 이제 지난 2월 29일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위기설이 많았었는데 위기설이 이제는 점점 현실화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경상도 지역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이 10,000세대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양을 못 합니다. 분양을 네. 하더라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 아예 인허가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도 대구 못지않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남에서 시작된 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안 좋은 그런 지방 부동산의 그런 지방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쪽에서 지금 하반기 PF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이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정만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게 PF 구조 조정과 관련해 정책적인 기준 적용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PF 구조 조정과 고금리로 인해 건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신용 등급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을 했거나 준공 예정일 이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이게 분양물이 한 50% 미만이 되면은 부실 우려로 지금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실 우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건설연구원 쪽에서는 하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한폭탄이라고 했던 것이 터질 것을 조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남양건설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남양건설 이야기했죠. 그러면 연결해서 삼양 가보죠. 네. 제발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양 뉴스 한번 보시죠. 삼양 뉴스. 요즘에 이 K 라면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K 라면 얘기할 때마다 저희 취재팀에서 굉장히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K 라면 그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이 시국에 너는 라면 같은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았냐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작년에 저랑 권순우 기자가 김정숙 삼양 거기 식품에 이제 김정숙 부회장 인터뷰까지 했으니까요. 그때도 사람들이 도대체 불닭이 뭐라고 저렇게 하느냐라는 굳이 이야기를 왜 많이 부회장이 했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냐 그쵸. 되게 쓸데없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래서 그 경제 기자들이 취재는 잘하지만 투자는 잘 못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덴마크에서 핵 불닭 볶음면을 리콜했다고 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냥 단신이니까 한번 보세요. 덴마크에서 핵 불닭 볶음면 등 매운 라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한다고 영국 BBC에서 그러니까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핵 불닭 3배짜리 매운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BBC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BBC가 어떤 특정 성분 때문에 덴마크 당국의 조치가 촉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아직 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그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는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반품하시오. 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누리꾼들 반응이 더 웃겼는데 네. 누리꾼들이 야 덴마크는 만약에 그 후춧가루만 뿌려도 너무 맵다고 할걸? 그러니까 워낙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가 이 매운맛에 익숙치 않은 국가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이 덴마크의 핵 불닭 볶음면은 거의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덴마크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라면을 굉장히 좀 뭔가 마치 먹어선 안 될 것 같은 독극물처럼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일종의 어떤 해프닝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매운맛이 익숙치 않았던 덴마크에서조차 이 우리 그 K라면이 팔리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단신 하나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뉴스가 하나 좀 나왔는데 중국 CDMO 기업이 오늘 우시바이오로직스 그 주가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거의 15% 가까이 올랐어요. 네. 원래 그 미국의 국가수권법 때문에 그 안에 이 생물보안법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중국의 CDMO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한 15%, 막 7% 이렇게 올라갔던 관련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이 시나파이낸스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시나파이낸스라고 하는 보도가 얼마나 그 공신력 있는 보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국권수감법에 그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얘네는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절대 미국 기업과는 거래를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은 올라가고 국내에 있는 관련 CDMO 기업들이 좀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애매하긴 한 게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큰 영향이 없긴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의 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도 중국과 공급망을 아예 분리하려고 하는 큰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보도가 얼마나 그 신뢰성 있는 보도인지 아직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긴 갈 겁니다.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 설이 진짜라면은 당장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포함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생물보안법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돼야 될 거니까 단기 움직임이 전체 방향을 꺾진 않는다. 대세의 흐름을 꺾진 못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프로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